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고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상가들을 괴롭혀왔던 질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끔찍한 범죄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자주 되뇌이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동안 철학자들이 주로 매달렸던 이 질문에 대해 진화론에 기반을 둔 생물학의 지식을 응용하면 더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의 인간 본성에 대하여라는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가 제시하는 해답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 책에는 자연과학적인 용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움 말씀 구하기 위해 두 분 선생님 모셨는데요. 먼저 서울대 인류학과의 박순영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 생물학과의 유정칠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 본성이라고 하면 철학과 같은 분야에서 많이 다뤘던 책인데요. 이 책은 사회생물학적인 지식을 응용하면 인간 본성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생물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어떤 것인지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분은 지금 인류학과 생물학과에 계신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인류학하고 생물학은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이 두 개의 학문이 사회생물학과는 각각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박 선생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사회생물학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해서 자연 선택적인 원리를 가지고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인간성에 대해서 총체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이고 그 내부에는 생물인류학, 문화인류학이 있습니다. 생물인류학은 하나의 종으로서 인간이 지닌 특성을 그것이 형태이든 행동이든 다 포괄해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화라는 것을 빼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생물학에서 이렇게 추구하고 알려고 하는 그런 많은 질문들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화인류학은 인간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 사회생물학적 인간 본성론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는 경합하는 이런 인간관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류학 하면 좀 문화중심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좀 차이가 있군요. 예, 그 문화중심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 본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냐, 또는 인간 본성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마다 입장이 다를 수가 있고, 우리가 여러 다양한 문화를 연구하다 보면 다양성도 있지만 보편성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보편성이라는 게 과연 어디서 나왔을 것이냐고 생각하면 결국은 인간 본성에서 나왔겠죠. 근데 그럼 이 인간 본성의 내용이 무엇일 것이냐, 왜 그럼 그런 종류의 본성적인 특성을 갖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가 있겠죠. 예. 생물학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 생물학의 분야 중에는 이제 행동 생태학, 우리가 흔히 동물 행동학이라고 하고요. 또 그 사회생물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지금 사회생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오늘 메인 주제가 되면서 또 인류학과 굉장히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학문의 차이점은 행동 생태학이라는 곳에서는 주로 우리가 how question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그 why question 그것은 주로 이제 그 진화 생물학이라든지 사회 생물학에서 주로 다루는 방법론이 why 왜 그러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적 의미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답변을 구해가는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그 차이점은 분명히 있죠. 하나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실험에서 나왔던 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나가려는 그런 측면들이 강하죠. 다음에 이 사회생물학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또 다루는 어떤 핵심 쟁점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요약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사회생물학이 뭐 가지는 뭐 좋은 점에 대해서는 아까 좀 얘기도 했지만 단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사회생물학은 그 일반화 시키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인간도 뭐
어떤 행동을, 예를 들어 동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런 행동을 패턴을 사람에게까지 이제 일반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하나의 명제를 만들어 보면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거나 아니면 뭐 무능력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항상 옳죠. 옳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항상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화시키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지금 아주 그 공부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미 구조적으로 사회적인 악이 있습니다. 소셜 이블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난한 자는 게으르거나 무능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반화시킨다는 건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물이 아주 독특하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또 사람은 더더욱 그렇겠죠. 문화라는 독특한 것이 동물들도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좀 독특한 문화를 더 갖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일반화시킬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생물학은 그런 면에서 많은 장점으로 우리가 뭐 인류학이나 다른 데서도 윤리학이나 이런 데서도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또 역시 가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책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사회생물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책의 저자인 에드워드 윌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출간 당시부터 학계에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킨 책 인간 본성에 대하여. 이 책의 저자이자 사회생물학의 창시자인 에드워드 윌슨은 인간 본성은 유전자와 문화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확신했다. 이러한 인간 본성에 관한 이론과 그를 개미 연구가의 최고 권위자로 입증시킨 또 하나의 저술로 일약 살아있는 최고의 생물학자, 개미 생물학의 최고 권위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윌슨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결합을 통해 동물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 범위를 확대시키므로 20세기 최고의 생물학자로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네, 이 책의 내용 크게 요약해 보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편으로는 유전, 한편으로는 환경, 문화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건 너무나 일반적인 얘기여서 또 오해의 소지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기도 하고요.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학문 분야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책 제목이 인간 본성에 대하여니까 인간 본성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은 모든 종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본성은 종의 진화사의 결과인데 본성은 행동과 형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개미의 생긴 모습과 개미의 하는 짓은 모두 개미의 본성이고 이것은 개미 진화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고 인간도 우리 종의 그 진화사의 결과 물려받은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이라는 게 성격이 뭐냐? 사람들이 흔히 본성이라고 그러면 어떤 조건이든나 어떤 그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변함없이 보여주는 어떤 행동 양상을 본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행동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 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달리 반응이 일어나지만 무한히 그렇게 자유롭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특정 방향으로 행동이 일어날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그러나 그 상호작용의 내용이 뭐냐, 그 상호작용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런 것을 그것이 진화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마다 조건에 따라서 하는 행동 양상은 다양하지만 묘하게도 어떤 그 통일성이랄까 규칙성이랄까 한 게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잡아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학문적으로. 그래서 이 윌슨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진화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개념적인 틀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 쪽의 그런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오해의 소지죠. 우리 인간이 하는 행동이 시시때때로 일거수일투족이 다 유전자에 의해서 조절된다. 이런 말은 아닌 거죠. 그 환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이것도 어느 정도는 규정된 틀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이 책의 표현을 빌자면 유전적으로 결정된 형질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게 과연 그 내용이 정확히 뭘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요소일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책은 전반적으로 이제 물론 내용은 사람의 행동이 환경과 유전자의 상호작용이다. 뭐 당연하니까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유전적인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목차를 보셔도 그렇고 전체 내용 분량을 봐도 그런데요.
이 책의 그 페이지 46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윌슨이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 유전적으로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질문거리도 되지 않는다. 문제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윌슨은 환경과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깊은 이해를 갖기를 원해서 아주 많은 페이지에 할당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사회생물학자들의 입장이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보면 나오는 페이지 11페이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리차드 도키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그러니까 DNA를 가리켜 불멸의 나선이라고 부르고 생명체는 그저 생존 기계라고 일컫는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생물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윌슨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의 269페이지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리학자들은 세대를 초월한 공통 그 풀의 형태로 존재하는 인간 유전자의 생존이라는 기본 가치를 진지하게 고찰하고 싶어 할 것이다라고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 윌슨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유전자의, 그러니까 유전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자의 중요성, 그것이 얼마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화하기 좀 쉬워지죠. 왜냐하면은 이 환경이 따라서 많이 변한다 그러면 일반화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환경 계속 변하는 거니까요. 플럭추에이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런 어떤 형질이 문화적인 산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의 비유를 보자면 산의 정상에서 이 해변까지 뻗어 있는 어떤 그 경사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산의 정상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선택 범위가 굉장히 좁고 반면에 이제 해변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작은 길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선택 가능성이 열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분리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점은 우리가 좀 더 많이 결정돼 있고 어떤 면은 우리의 문화적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부분인지. 아마 우리 그 사회생물학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인용하고 있고 뭐 이런 것 중에 하나 꿀벌이겠죠. 꿀벌은 개미 정도인데 그것은 이제 사회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꿀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벌 같은 경우는 불임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부모의 또 어린 유충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더워지면은 아주 날개짓을 해서 식히죠. 그리고 또 포식자가 오게 되면은 또다시 공격도 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정신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나가서 부지런히 그냥 그 화분과 꿀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은 본능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환경을 바꾸면은 그 본능이 그대로 발현되는가? 그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벌집에 그 원래 이제 태어나서 조금 있으면 바로 이제 그런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개체들이 많은 그 벌집에다가 그 개체들보다 나의 많은 것들을 넣어주게 되면요. 그러면 그 어린 개체들은 아주 그 발달되는 것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이타주의 행동을 안 하죠. 굉장히 늦게 발달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거보다 더 어린 새끼들을 많이 넣어주면은 2주나 더 빨리 이타주의적인 행동이 발현되면서 바깥에 나가서 꿀이나 화분을 가져오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에 우리가 가장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고 또 뭐 동물의 본성이라고 하고 있는 이 벌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에 대한 본능에 대해 설명한다 했을 때에도 역시 그 환경에 대한 것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흔히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 책에서 왜 그러면 유전자를 더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이런 것은 이 책이 나온 시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70년대에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 저기 전에 사회생물학을 이렇게 썼죠. 엄청나게 많은 저항을 받아서 뭐 찬물 뒤집어 쓰고 이런 여러 가지 모욕을 많이 당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 사회, 특히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을 다 포함해서 철학적으로 경험주의적인 경향, 또 심리학에서의 그런 행동주의 심리학,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서구의 그런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이 생물학에 대한 공포와 그다음에 그 문화결정론적인 또는 환경결정론적인 사고가 굉장히 대세를 이루고 있어서 다양성을 강조하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인간 행동이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인정하고 있지만 그 다양성이 패턴이 있다. 그 다양성은 규칙성이 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없을 것이다. 인간 행동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패턴 또는 규칙성이라는 게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이냐. 우리 종의 속성에서 기원하는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환경에 따라 상관없이 또는 더 유전자가 더 중요하다거나 물론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속성을 보이는 곳에서는 그것이 인간 종이 갖고 있는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 말씀 맞다나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인간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쓴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면에서는 유전자 결정론이다 아니다 이런 말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결정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 결정이 미치는 효력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DNA 차원이었다가 어떤 때는 개인의 차원이었다가 또 뭐 이타주의 같은 걸 얘기할 때 집단의 차원이기도 하고요. 이런 점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이미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가는 어떻게 신세시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하는 이런 과정을 항상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후 뒷북치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죠. 읽는 사람들이 아마 이게 이미 뭐 다 알려진 거 아닌가. 그걸 모아서 하는데 조금 더 거기서부터 조금 더 새롭게 뭐 나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각 분야마다 틀릴 거예요. 각 어떤 분야, 이건 내 분야까지도 이렇게 지도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반응이 이렇게 푸시가 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종교가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여기 종교도 물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 이건 종교학에서는 또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또 종교를 절대시하는 신성시하는 사람에게는 또 굉장히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진화론 자체를 이렇게 신봉하다 보면은 결국 그것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해져야 되는 거죠. 거기서 모든 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그 제한이 없습니다. 뭐 여기 사회생물학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결점 중에 하나는 무한정으로 모든 것을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점 교만이 좀 많이 깔려 있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유전자 결정론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이 비판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기존의 어떤 불평등 구조 또는 편견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또는 정당화하는 이런 그 기능을 한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책에서도 보면 남녀 간의 이 분업 구조라고 하는 것이 사실 DNA 차원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물론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꼭 항상 바람직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DNA 차원에서는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식의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조금 있는데요. 그 부분 말씀하시긴 아까 선생님 하신 말씀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종교에 대해서 말할 때는 선생님 말씀하신 의도로 하신 게 아니고 아무리 복잡한 정신작용이라도 신경계의 물질적 작용의 결과고 그래서 인간의 종교적 관념이나 심성이나 경험을 자연과학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제 사과의 영양소를 다 분석하여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사과를 보면 입에 침이 나고 먹고 싶어지고 먹으면 맛있다 이런 사실을 변화시킬 수 없듯이 종교적 현상을 진화적으로 신경생리학으로 완전히 분석한다고 해서 인간의 종교 심성과 종교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힘을 그런 과학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인간의 종교 심성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한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생물학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집단 종으로서 갖고 있는 보편적 속성이 뭐냐에 관한 것이지 집단적 차이에 주목해서 집단적 차이를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게 남녀 차이가 아마 제일 크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적으로 얘기하면 남자나 여자나 한 종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죠. 한 가지 측면에서만 틀리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진화 이론에서 말하기를 남성과 여성은 이 번식 전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측면에서 모든 측면에서가 아니고 특정 측면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남성과 여성 집단 간에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은 그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얘기했습니다. 앞에 얘기한 것, 즉 진화적인 이유로 해서 남성과 여성 집단 간의 어떤 통계적인 차이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 자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구체적인 현상, 현재 사회에서 관찰되는 어떤 구체적인 현상이 그걸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에 의해서 밝혀져야 될 거고,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근데 또 이런 대중적 오해를 심화시키는 데는 이 대중문화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결정론의 다른 대표적인 영화 중에 1997년에 나온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 우성 유전자, 열성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을 아예 처음부터 구분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키우는, 양육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저도 거기다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우성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결국 중독자가 되더라, 뭐 이런 요소였습니다만, 실제 유전자 조작 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런 데 대한 두려움들, 대중적 두려움 같은 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유전자 결정론 또는 전반적으로 사회생물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영화로서는 아마 뭐 아일랜드가 되겠죠.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좀 한참 너무 오버를 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체를 이런 사람을 가지고 복제를 하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인폼이 기억되고 뭐 그런 거 돼 있는데, 사실은 물론 이제 동물에서 보면은 뭐 새들도 본능적으로 어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다음에 유전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학습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뭐 에이즈가 전부 다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 잠복기를 거치다가 죽지 않고 그냥 자기 수명을 다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어떤 유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 앞으로 그런 사회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제 우생학적 사고가 아직 우리 세계에 굉장히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우생학적인 사고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학, 이게 사회생물학이든 뭐든 그 자체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의 문제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은 사회생물학에서 유래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기타 생물학에서 유래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 욕망에서 유래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학의 내용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욕망을 가진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얼핏하면 기계가 세상을 정복하고 이런 영화가 나오는데, 기계가 세상을 정복하고 싶은 게 아니죠.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그리고 예를 들면 우생학적 지식이 이렇게 너무 우생학적 사고가 팽배하고 복제를 통해서 이쁘고 잘생긴 사람만 쫙 나오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계심을 느끼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저는 이미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내 자식은 좀 잘생기길 바라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키도 크고 이렇게 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의 욕망,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능력이 남보다 더 뛰어난 욕망, 그 자식을 갖고 싶은 욕망,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생명공학의 여러 가지 지식들을 어떻게 이용할지가 결정하는 것이지, 과학의 내용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지시해주거나 이렇게 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끝나갈 시간이 좀 대충 된 것 같은데요. 이 책이 좀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어떤 발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시대적인 한계를 많이 안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회생물학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또는 이 책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다면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책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뭐 이런 책은 뭐 시중에 뭐 많이 나와 있을 거니까, 제 생각에 이 책을 읽을 때 굳이 어떤 부분들을 하나하나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읽을 때 그저 좀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너무 이렇게 나온다든지 또 뭐 과학적인 것이 좀 많이 나오든지 하면은 그걸 그냥 넘어가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얻어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책에서? 이 책에서 하는 건 새로운 어떤 그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책은 적어도 그런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인류학을 하든 뭐 사회학을 하든 뭐 생물학을 하든 뭐 다른 분야를 하든, 일단 그 컴패러티브 메서드, 비교 해석하면서 어떤 새로운 학문들, 윤리학을 끌어들이고 여러 가지를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저희 그 학부 수업에, 행동과학 수업에, 저희 그 경제학과 교수님이 수업을 듣고 계시거든요. 학부 수업인데도. 아마 그분이 갖고 계시는 것은 아마 우리 행동과학 수업을 듣고 경제학에서 새로운 것을 뭐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고 싶어 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많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의견, 이런 것을 뭐 제시해주고 또 뭐 물론 반발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거니까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사님께서 주신 그러면 우리가 본성이라는 게 뭐냐, 본성이 있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본성의 그 속성이 뭐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맞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어떤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분산되어 있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그런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저는 과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든 어떤 개인들은 다 다른 방식으로 과학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이 케오스에서 코스모스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세상을 좀 질서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 진화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동물 행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그런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든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요 근래의 내용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책이 좋은데 예를 들면 인지심리학이 많이 발달해서 인지심리학과 그 진화생물학이 결합함으로써 진화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화심리학이라는 분야에서는 윌슨이 이 문제를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인드 메커니즘 또는 마인드를 컴퓨팅 메커니즘으로 생각함으로써 이전에 애매하게 넘어가던 부분들을 좀 더 분명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의 그 서적들을 읽는 것이 좀 더 읽기 쉽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는 모든 동물부터 시작해서 개미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폭이 너무 큰데 조금 더 인간에 이렇게 집중하는 또 사람들이 오늘날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하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오히려 진화심리학에 대해서 나온 책을 읽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오늘은 이 인간 본성에 대해 에드워드 윌슨의 책을 다뤄봤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사회생물학이라는 분야는 1970년대 이후에 학계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동물 연구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논제의 강도가 높다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주었다는 얘기일 텐데요. 이렇게 충격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찰스 다윈의 책을 처음 접했던 19세기 사람들처럼 그저 감정적으로만 거기에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볼 그런 기회를 가져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